오늘은 공소시효까지는 끝내고 그래야 우리가 다음 주에 깔끔하게 이제 공판 절차를 들어갈 테니까 공판 절차가 270페이지니까요.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내용이요. 공소사실의 동일성, 그래서 동일성, 일제, 상상경합은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 내용은요. 효력 범위와 관련돼가지고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과는 관련이 안 나오는데요.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서요. 기판력의 범위, 그러니까 기판력, 일사부재라고 하는 것인데 기판력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고 또 요새는 상소가 잘 나와요. 상소의 효력 범위, 특히 일부 상소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과거에는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요새는 이런 것도 또 나와요. 일부 상소. 왜냐면 이런 일부 상소, 상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기판력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공수한 변경,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 내용들을 이해하려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 하나의 사건의 의미,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이런 것들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고소, 공소, 상소, 재판의 효력, 이거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공수한 변경에서 또 이제 비슷한 내용을 또 할 거예요. 공수한 변경에서.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 일단 이해하시고 공수한 변경을 할 때 그때 또 한 번 더 이해하시고 또 뒤에 내용 하다 보면요. 또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반복을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넘기면 254페이지에 포괄일제 상상적 경합과의 관계 이것과 이중 기소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수한 변경을 좀 이해를 해야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공수한 변경의 개념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건 넘어가시고요. 공수한 변경 시간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255페이지 보시면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 범위예요. 자, 인적 효력 범위는요. 우리가 사람이 다르면 사건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효력 범위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람만 법원은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만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이 되죠. 그 이외에는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랑은 적용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검사가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있는데요. 갑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게 되면 갑만이 법원은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의 사건하고 을의 사건은 둘이서 공범으로서 X라는 범죄를 저질러도 이거는 두 개의 사건이라는 거죠.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는 갑만 기소할 수 있고 을만 기소할 수도 있고 둘 다 기소할 수 있고 만약 검사가 갑만 기소를 했다 그러면 갑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 을한테는 효력이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효력 범위는 비교적 간단하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했던 사람만 공소제기 효력이 미쳐서 법원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고 했던 사람만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일적 효력 범위와 관련돼서 1번 보시면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공소 제기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 그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공소 제기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오로지 친고죄에서의 고소에서만 적용되지 그 이외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고죄 고소 불가분의 원칙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어서 그것만 따로 공부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그거 보시고, 그 밑에 보시면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인데요. 자,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검사가 지정, 여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고 했던 그 피고인, 그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검사가 갑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으로서 공소장에 특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공소장에 특정되어 있는 사람, 검사가 기소하려고 했던 검사가 갑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고 했어요. 갑에 대해서. 이 사람을 수사했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한 다음에 갑에 대해서 기소하려고 했으면요. 갑만이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갑을 공소장에 기록을 할 테니까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이 이 사람이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이 될 것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만 법원이 심판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요. 밑에 보시면은 성명 모용 소송이라 했지 위장 출석이 문제가 돼요. 위장 출석은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은 밑에 성명 모용과 소송 관계는요. 시험 문제 가끔 출제가 됩니다. 성명 모용은 뭐냐면요. 자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X범죄. 그래서 X범죄는 정확하게 특정을 했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검사는 갑을 공소를 제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뭐야? 라고 하니까요. 자기 이름 말하고 자기 성명, 주소, 주민번호 말했으면요. 갑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써가지고요. 공소를 제기하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면 갑에 대해서만 이제 공소 제기 효력이 미치니까 법원에서는 갑만 심판할 수 있을 텐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네 이름 뭐야? 그랬더니요. 을의 이름을 댄 거예요. 을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이라는 놈을 잡아가지고요. 이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이름 뭐야 그랬더니요. 내 이름은 전우치입니다. 전우치. 주민번호 어떻게 돼? 그랬더니 전우치의 주민번호를 말하고요. 너 주소는 어디 돼? 전우치의 주소를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공소장에 넣습니까? 공소장에는 전우치라고 적었겠습니까? 홍길동이라고 적었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이름은 전우치로 알고 있죠, 검사는. 검사는 전우치, 그 이름 뭐냐, 그러니까 전우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우치라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전우치인 줄 안 거예요, 검사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우치로 어떻습니까? 공소장에 기록을 한 거예요, 전우치. 전우치로 공소장을 제기한 거죠. 공소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요 내용입니다. 전우치로 공소장이 이제 제출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했던 사람은 전우치입니까? 홍길동입니까? 홍길동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려고 했잖아요. 얘를 조사했으니까. 그러면은 검사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고 했던 사람하고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불일치. 자, 그러면 이때는 누가 피고인이 되느냐 있어서는 항상 검사의 의사를 보는 거예요. 검사.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의사를 보는 거예요. 검사는 누구를 상대로 기소하려고 했어요? 홍길동을 상대로 기소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홍길동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피고인이에요. 실질적인 피고인입니다. 이 사람이 피고인이에요. 그러면은 전우치는 피고인이냐 피고인이냐? 이 사람 전우치는요. 전우치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전우치라는 사람이 따로 저쪽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전우치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살고 있는데요. 전우치라고 이름을 표시는 돼 있지만요. 전우치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죠. 전우치는 조사해 본 적도 없고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전우치는 피고인이 아니에요. 얘는 피고인이 아니고 홍길동만 피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겠지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피고인인데 이 사람이 성명을 모용해요. 모용이라는 것은 무단으로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단으로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걸 모용했다고 합니다. 모용. 그럼 이 사람이 모용을 한 모용자가 되겠죠. 모용자. 모용자가 될 것이고 이 전우치는 모용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모용자. 그러면은 피고인은 누가 된다고요? 모용자가 피고인이에요. 모용자가 피고인이지 피모용자가 피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인 모용자가 되는 건 아닌데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전우치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있기 때문에 만약 검사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요, 법원에서는요, 이 상대방에게 방해할 수 있도록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다는 거였죠. 공소장 부본은 홍길동한테 가겠습니까? 전우치한테 가겠습니까? 전우치한테 왔겠죠. 주소로 했으니까 전우치한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우치가 없습니까? 공소장을 보니까 나는 이런 적이 없는데, 이때 여기 있어 본 적도 없는데 없습니까? 내가 무슨 강도를 저질렀다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기소가 됐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요, 그래요, 을한테 송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을은 피고인이 아니에요? 피고인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공소장이 왔을 때 을이라는 사람은 그냥 찢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원에서 날라왔는데 나는 이런 적이 없으니까 그냥 찢어버립니다. 휘두르게 갖다 버려버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을한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을은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찢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근데 법원에서 온 것을 함부로 찢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법원에서 씁니까? 언제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니까 그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니까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법원에 출석을 했어요.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해가지고 마치 어떻습니까? 검사가 이제 공소장, 우리가 공판 절차를 뒤에서 하겠지만요, 공판 절차 시작되면 검사가 먼저 공소장을 읽어요. 공소장을 읽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공소 사실을 전부 다 부인하겠습니다라고 하겠어요. 부인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피고인은 아니라고 했죠. 피고인이 아니었습니까? 법정에서 마치 피고인처럼 행동을 했죠. 피고인처럼 행동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피고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피고인은 아니지만 피고인처럼 행동을 해버리다 보니까요, 형식적으로나마 이제 피고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이나마 피고인이 돼버립니다.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형식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이 사람 원래 피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소장 부본에 왔을 때 찢어버리고 법원에 나오라고 하는데 안 가요. 그럴 끝이에요. 얘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아무리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텐데, 마치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가지고 마치 피고인처럼 행동을 하는 순간 형식적으로나마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요, 나 아닌데요 라고 해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검사가 딱 보니까요, 이상한 놈이 와 있거든요. 나는 홍길동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요, 이 놈이 와 있어요. 을이라는 놈이. 전우치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겠죠. 알게 돼가지고 씁니까? 알게 됐으니까 검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거 을로 되어 있는 걸 갑으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갑으로 고쳐야 되겠죠. 잘못됐으니까. 지금 을은 피고인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피고인은 갑이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갑이지 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을 상대로 유죄 판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갑이기 때문에. 그럼 갑을 어떻습니까? 공소장을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공소장을 수정하는 것이요. 을에서 갑으로 수정하는 것이요. 심판 대상이 을에서 만약에 갑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공소장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심판의 대상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게 됩니까? 잘 보셔야 돼요. 검사가 만약에 을로 기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현재 피고인은 누구라고요? 갑이 피고인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피고인이지 을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갑이 원래 피고인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원래 피고인이니까 습니까? 갑으로요. 이름을 고쳐 쓴다고 해서 피고인이 바뀌는 건 아니죠. 원래 갑이었는데 갑으로 고쳐 쓰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공소장 변경이라고 해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아까 우리가 공소장 변경 잠깐 설명했죠. 강금죄로만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까? 강간죄를 추가하니까 심판의 대상이 늘어나게 되죠. 강금죄로만 기록됐을 때는 법원에서는 강금만 심판할 수 있었다가 강간죄가 추가되니까 강간도 심판이 가능하게 됐어요.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현적 심판 대상이 변경이 생기는 거죠. 이건 공소장 변경이에요. 공소장 변경은 심판의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심판의 대상의 변경이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갑이 피고인이었는데 갑이 공소장 수정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갑이 피고인이에요. 공소장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쳐 쓴다고 해서요. 심판 대상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아니에요. 심판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요. 공소장을 그냥 정정한다고 해요. 변경이 아니라 단순히 정정한다고 합니다. 원래가 홍길동으로 적었어야 되는데 홍길동은 그 표시를요. 이름을 좀 잘못 기재한 거예요. 잘못. 그래서 원래 홍길동으로요. 표시만을 정정하는 거예요. 변경하고 정정했을 실익은 뭐냐? 아까 설명했죠. 변경을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심판 대상이 바뀌니까. 그러나 단순히 정정만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심판 대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정만 합니다. 정정을 통해서는 심판 대상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허가 없이도 얼마든지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정을 하게 되면 이제 갑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갑이 이제 정식 원래 피고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갑한테 다시 갑은 어떻습니까? 공소장 부분을 송달 받아본 적이 없죠. 갑한테 정정을 한 다음에 정정한 내용을요 다시 갑이 살고 있는 건 여기다 그러면요 갑한테 다시 공소장 부분을 송달해 주는 거죠. 얘는 공소장 부분을 송달 받은 적이 없으니까 공소장 부분을 송달해 주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갑에 대한 제1회 공판결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을에 대해서도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을. 그러니까 을에 넣었습니까? 을은. 그러면 갑에 대해서 다시 정정을 하게 되면은 갑에 대해서 공소장 부분을 송달해서 갑을 다시 불러들이면 되고 법원에 나와 있는 을요. 법원에 나와 있는 을도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만 피고인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유죄 판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차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야 되겠죠. 해방을 시켜준다는 의미라서요. 이 사람한테는 공소기가 판결합니다. 당신한테는 기소가 잘못됐다. 물론 기소를 을한테 한 건 아니지만은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기소가 잘못된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방법으로요. 공소기가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판결해서 당신은 돌아가십시오. 영원히 해방이 됐습니다. 라고 해주고 검사는 다시 어떻습니까? 정정된 공소장 부분을 그러니까 공소장을 법원에 다시 제출을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다시 갑한테 이제 정식의 절차가 되겠죠. 갑한테 공소장 부분을 송달해주고 그리고 일정 기간 있다가 갑을 상대로 공판 절차가 진행이 되고 을은 을은 어떻습니까? 법원에 나왔으니까 공소기가 판결을 통해서 영원히 해방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만약에 검사가 공소장을 이렇게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요. 정정을 안 해요. 정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모르고 끝까지 몰라고 정정을 안 해요. 근데 판사는 하는데 공소장은 검사가 작성했으니까 검사만 정정을 할 수 있지 법원이 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도 보니까요. 갑이 아닌데 을인데 라고 하는데 검사가 정정을 안 해요. 정정을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피고인은 특정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도 줄 수 있어요. 뭐 직업 이런 거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갑에 대해서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공소장에 특정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기재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 정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갑에 대해서도 갑에 대한 공소 제기가 지금 잘못됐다고 해서 공소기가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정정을 하게 되면 아까 설명했죠. 정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을은 공소기가 판결해서 내보내고 정정된 공소장 부분을 다시 갑한테 송달해 줘가지고 갑의 공소제기가 이제 공소제기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정정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정을 안 해버리면은 갑에 유죄 판결할 수가 없잖아요. 을의 성명을 놓고는 유죄 판결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공소장 써와 해가지고 공소기가 판결을 한다는 거죠.
자, 요 내용을요. 자, 보죠. 피고인 특정해가지고, 피고인을 정확히 특정해야 되는데, 성명을 모용했어요. 그러니까 홍길동의 다른 사람 이름을 모용해가지고, 공소장에 다른 사람이 이제 써져 있다는 거죠. 자, 양가 1번 보시면요.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자는 모용자만 공소제기 효력이 미친다. 피모용자는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기셔서 양가 2번 보시면요. 피고인 표시를요, 이제 고쳐야 되겠죠.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하는 방법은 공소한 변경이 아니라 공소장 표시에 정정만 하면 돼요. 피고인 표시를 정정만 하면 됩니다. 변경이냐 정정이냐의 실익은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인데, 이건 대상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의 맨 마지막 줄 보시면은 법원의 허가 같은 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3번 보시면 양가 1번에 피고인의 표시 정정을 했어요. 표시 정정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표시 정정을 해가지고 다시 모용자, 그러면 갑에 대해서요, 다시 어떻습니까? 공소장 부분을 송달해 줘야 되겠죠. 얘한테는 공소장을 아직 송달해 준 적이 없으니까 다시 공소장 부분 송달해 주고 다시 이제 갑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방가로 2번 보시면 모용자한테는 다시 어떻습니까? 송달을 하면 될 것이고요. 공소장 부분을 세 번째 줄에 있죠. 공소장 부분을 송달해 가지고 이제 갑에 대해 진행하면 되는데, 방가로 2번에 피모용자예요. 이 사람 죽을. 을이 만약에 출석도 하지 않았어요. 출석도 하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찢어버렸으면 을한테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미치지 않는데, 다만 그러니까 실체 심리 이전, 그러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1번이죠. 이럴 때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처럼 그러나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직접 출석을 했다는 거죠. 마치 피고인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요, 형식적으로나마 이제 피고인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절차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방법으로요, 이 사람은 당신은 해방입니다라고 선언을 해준다는 거죠. 공소기가 판결을 통해서요, 해방을 시켜줍니다. 근데 양가 2번에 피고인 표시 정정을 하지 않았어요. 표시 정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피고인 특정이 지금 잘못되는 거죠. 공소제기 자체가 지금 잘못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럴 때는 갑에 대한 공소기가 판결해가지고 공소장 다시 써와라고 하는 거죠. 을에 대해서 유죄 판결할 수가 없잖아요. 을에 대해서 유죄 판결할 수 없으니까 공소기가 판결을 통해서 야, 공소장 다시 써와. 갑으로 다시 공소장 다시 써와라고 해서 공소기가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공소장 표시 정정을 하지 않으면요, 공소장이 지금 잘못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가 위법 무효다라고 해서 공소제기가 판결합니다. 4번은요, 약식 절차와 성명 모형 관계인데요, 이것도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약식 명령을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약식 기소, 즉 약식 명령을 배울 때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명 모욕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또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보통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모용자에 대한 효력, 피모용자에 대한 효력. 피고인은 누구자만 먼저 정해지면 되겠죠. 검사가 검사의 의사를 보는 거예요. 피고인으로 어떻게 돼요? 지정하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만이 실적 피고인이에요. 오른쪽에 257페이지 보시면요, 위장 출석이 있습니다. 위장 출석은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자, 검사가요, 홍길동을 조사를 했습니다. 홍길동을 조사해가지고요, 여기다요, 홍길동이라고 적었어요. 홍길동이라고. 그러니까 공소장에 잘못 적은 건 없습니다. 갑이 홍길동을 기소하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적었어요. 갑, 홍길동.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다 적어요. 그러니까 공소장은 잘못 적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검사는 갑에 대해서, 홍길동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려고 했으니까 피고인은 홍길동만 피고인이 돼요. 그래서 공소장 부분이요, 송달이 됐습니다. 홍길동 집안에 송달이 됐는데, 홍길동 이 집의 장남이에요. 장남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과거 전과도 있고 해가지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든지 막 하게 되면 나오기 쉽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이 홍기동이라는 애가 있어요. 홍기동.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홍기동이라는 애가, 그러면 형님은 이제 장남이고 중요한 역할도 많기 때문에 내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이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홍기동이라는 쌍둥이 동생이요, 내가 재판을 받고 내가 감옥 갈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송달이 돼가지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홍길동이나 쌍둥이여가지고.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요,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할 때 얘가 출석을 한 거예요. 얘가. 홍기동이라는 애가 출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한테 송달도 했어요. 송달도 정확하게 했는데, 홍길동이란 얘가 출석한 것이 아니라 홍기동이라는 애가 출석한 거예요. 홍기동이라는 출석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마치 홍길동인 것처럼 출석을 했겠죠. 위장 출석이 되는 거죠. 자기가 홍길동이 아니면서 마치 홍길동인 것처럼 출석을 합니다. 이걸 위장 출석이라고 해요. 위장 출석.
그러면 이때 공소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드렸습니까? 갑 대신에 을이 대신 출석을 했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갑인 것처럼 홍길동인 것처럼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홍길동이지 홍기동이 아니잖아요. 처벌은 누구를 해야 돼요? 홍길동을 처벌해야 되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홍기동을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서 만약에 위장 출석을 했는데요. 만약에 위장 출석을 해가지고 마치 이제 을이라는 애가 자기 형인 것처럼 갑인 것처럼 홍길동이처럼 행동을 하는데 만약에요. 네 성명 뭐야? 가장 먼저 법원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 확인부터 합니다. 네 성명 뭐야라고 하면요. 홍길동이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깜빡이가 홍기동이란 거예요. 뭐 홍기동? 여기는 홍길동인데 뭐 홍기동?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정신문을 하는 단계에서 바로 발각이 돼버렸어요. 바로 발각이 됐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어도 검사가 이렇게 아무리 봐도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봤더니 아직 실체 심리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요. 정말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느냐 저지르지 않느냐에 대한 실체 심리 들어가기 전에요. 발각이 됐습니다. 발각이 되면요.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 야, 너 빨리 집에 가. 그냥 보내고요. 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얘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피고인처럼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행동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형식적 피고인 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습니까? 야, 너 빨리 집에 가. 야, 검사 빨리 홍길동 데려와. 그래서 홍길동을 어떻습니까? 다시 데려오면 되고 이 사람 바로 재판 절차에서 배제시켜버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홍길동처럼 행동을 잘해가지고요. 추적해가지고요. 1회 공판기는 넘어갔어요. 그리고 2회 공판기도 넘어갔는데 한 3회 공판기에 그때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나면 어떻습니까? 그럼 마치 이 사람이었습니까? 홍길동처럼 행동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원래는 피고인이죠. 피고인은 을이 아니라 갑만이 피고인이에요. 검사는 갑을 기소하려고 했지 을을 기소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의 의사에서 피고인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만 피고인이고 얘는 피고인이 아닌데 마치 피고인처럼 행동을 했잖아요. 행동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얘는 이제 그냥 집에 보내서는 안 되고요. 야, 넌 집에 가라. 너는 완전히 해방이야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피고인처럼 행동을 했을 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서 얘를 배제를 시키고 만약에 실체 심리를 들어가기 전이면요. 그냥 돌려보내도 상관없고 피고인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이때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서 너는 자유야라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진정한 피고인 홍길동을 데려와서 재판을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위정 출석 같은 경우는요. 그 밑에 중간에 위장 출석의 소송 관계 해가지고요. 위에 보시면 공소직이 효력이 미치는지 않은요. 이 사람은 효력이 미치는 거죠. 검사가 기소하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만 실적 피고인이 되고 위장 출석을 한 사람은 피고인은 아닌 거죠. 피고인 아니고. 만약에 양가리 1번 밑에 소송 관계에서요. 양가리 1번 인정신문 단계 사람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직 실체 심리 들어가기도 전에 확인하는 단계에서 만약에 밝혀졌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애를 퇴정시키면 돼요. 그냥 집에 보내고 실제적 피고인을 소환하여 공판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만약에 양가리 2번처럼요. 실체 심리가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나마 피고인이 돼버렸기 때문에요. 이 사람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는 이제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 사람한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피고인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판결 후의 단계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위장 출석은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우리가 앞에서 성명 모용 관계도 왼쪽에 있는 성명 모용 관계 처리해가지고 그 한 면만 기억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판결 효력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판결 효력까지는 안 보시고 왼쪽에 있는 한 면, 맨 밑에는 빼고 그다음 위장 출석도 판결 효력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인정신문 단계, 사실심리 단계 이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만 보시면 됩니다. 자, 가끔씩요 성명 모형 관계는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관계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돼서요 이제 우리가 심판 범위가 한정된다 여기까지 했죠. 심판 범위 한정. 심판 범위는 어떻습니까?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는 피고인과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는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거죠. 다만 피고인이 성명 모용을 했을 때는 과연 누가 피고인이냐? 위장 출석을 했을 때는 누가 피고이냐, 누구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피고인과 관련돼서는 위장 출석 이런 거 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소사실, 공소과정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심판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공소사실만 심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부가 어떻습니까? 심판 대상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이건 하나의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렇죠.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부에 대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되고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심판 범위가 정해진다는 거죠.
자, 넘기시면 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우리 지금까지 했던 이거 심판범의 대상과 관련돼서는 뒤에서 또 반복이 되니까요. 여기서 이번에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요. 258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공소시효가 있어요. 공소시효는 단독으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거의 매년 나와요. 적어도 3년에 2번은 나오는 것이 공소시효니까요. 공소시효는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잠깐 보았죠. 심판이 가능한 소송 계속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동시에 심판 범위가 정해지면서 씁니까?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러죠. 부수적으로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소시효 정지. 그러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은요. 공소시효부터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공소시효.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시효라는 법 제도인데요. 시라는 시간의 경과를 말해요. 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정한 효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시효라고 해요.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가요.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정한 효력을 주는데 그 효력이 어떤 효력을 주느냐에 따라서요. 어떤 권리를 취득하게 하면요. 취득시효라고 하고요. 시간의 경과에서 어떤 권리를 소멸시켜요. 그러면 이거는 소멸시효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에 따른 그 효력이 어떤 권리를 취득하게 하면 취득시효, 소멸하게 하면 소멸시효. 이런 것들은 형법하다 보면요. 재산주에서 가끔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는 이건 다루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정한 효력을 주는데 어떤 효력을 주느냐?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을 줘버려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기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을 주면 이것을 공소시효라고 해요. 시간의 경과하면 일정한 효력을 주는데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효력을 부여해버리면 공소시효라고 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요.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요. 기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기소를 못하게 해요. 기소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유죄 판결도 받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니까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공소시효예요. 그럼 공소시효가 인정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유는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밑에 있는 공소시효의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유는요. 공소시효가 있는 내용은요. 있는 이유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잘만 도망쳐 다니면은 안 잡히고 잘만 도망쳐 다니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처벌하지 않게 하는 제도. 이게 공소시효가 아니고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없습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처벌해야 되겠죠. 이게 정의잖아요. 우리의 정의는 뭐예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고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처벌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정의잖아요. 형사소송법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의하고 아니죠.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면 공소시효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50이다. 50이면 검사가 갑자기 나한테 공소를 제기한 거예요. 검사. 내 집에 있는데 공소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을 봤어요. 공소장을 봤더니 공소장에 기재되는 내용을 봤더니요. 너 20년 전에 20년이니까 30살에 20년 전에 어느 편의점에 가가지고 뭐 훔치지 않았느냐. 훔쳤다고 해서 절도죄로 기소를 한 거예요. 절도죄로. 20년 전에 절도죄, 내가 어떤 편의점에 가가지고 뭘 물건을 훔쳤다고 해. 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방어를 해야 되겠죠. 방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방어 준비를 한다는 것이요. 어제 너 여기 와가지고 뭐 훔쳤지라고 하면 나는 훔친 적이 없습니까? 나는 그 당시 어제 딴 곳에 있어서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죄가 될 수 있는데 20년 전에 여기 절도했잖아 라고 해가지고 공소를 제기하니까요. 20년 전에 내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나는 훔친 적은 절대 없는데 훔쳐본 적이 전혀 없는데 20년 전에 그날 뭘 했는지를 기억이 안 나죠. 그렇습니까? 검사는 나름대로 증거를 가지고 공격에 들어오는데 난 전혀 방어를 못해요.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사람도 없지. 내가 그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술을 마셔서 나한테 술을 마셨다고 하지만 그 애들도 기억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그 날짜에 술을 마셔서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오래된 사건을 가지고요. 공격해 들어와 버리니까요. 내가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방어를. 항상 형사소송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유죄 판결해야 되지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방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내가 방어를 전혀 못해요. 그다음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였습니까? 그러니까 방어를 전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 유죄가 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공소시효가 있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공소시효는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요. 너무 오래된 사건을 너무 오래된 사건을 가지고 만약 기소를 해버리면요. 얘가 방어를 못해요. 방어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오래된 사건을 가지고 기소를 해버리다 보니까 내가 방어를 못해서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 공소시효예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습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공소시효예요. 여러분, 공소시효는 많이 들어봤지만 공소시효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범죄인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너무 오래된 사건으로 기소를 돼가지고요. 방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처벌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가 공소시효예요. 공소시효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공소시효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소시효 제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는 발생하겠죠. 정말로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정말 범죄를 저질렀는데 시간이 경과해가지고 기소를 못하게 해버리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어떻습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된 걸 기소를 하게 되면 방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처벌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기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방어를 못해가지고 처벌받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정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요. 기소를 못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걸 통해서 씁니까? 반사적으로요. 진짜 범인도 있겠죠.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어떻습니까? 공소시효 제도를 통해서 처벌받지 않게 될 수도 있게 되겠죠. 이거는 반사적으로 얻는 이득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소시효를 대를 통해서 씁니까? 정말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공소시효를 제도를 통해서 씁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게 하는 제도. 그러니까 여기 우리 목적이지만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사법의 대원칙은 뭐예요? 형사법의 대원칙이 이거죠. 10명의 범죄를 풀어주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형사법의 대원칙이잖아요. 즉 공소시효를 통해서 정말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결국 처벌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10의 9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걸 위해서 있는 것이 공소시효제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소시효를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공소시효를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많은 제한을 해줘야 되겠죠. 제한을.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어떻습니까? 많은 제한을 가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또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좋은 제도지 맞습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정말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빠져나가는 악용되는 잘못되게 적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제도를 유지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공소시효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또. 그래서 공소시효에는 많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제한 규정은 뭐 때문에 있겠습니까? 공소시효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을 또 막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을 가지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정말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빠져나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또 많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소시효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소시효는 교과서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걸 위해서 있지만은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책을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제도다. 자, 그러면요. 로마지 2번으로 바로 오세요. 바로 와가지고 공소시효 이제 기간을 보죠.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간은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시간이 경과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고려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사람이 방어하기가 힘들어질 것인지 이걸 고려해가지고 공소시효 기간을 정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공소시효 기간은요, 숫자기 때문에 숫자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그럼 먼저 25년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15년짜리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보죠. 사형은요. 사형을 포함하고 있는 범죄. 우리가 중범죄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사형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라면요. 이거는 25년이에요. 25년. 그러니까 25년이 흐르면습니까? 25년이 흐르면은요. 사실 25년이 흘러가지고 한 30년 있다고 씁니까? 너 사람 죽였지? 라고 기소를 해버리면요. 30년 전에 그것을 방어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25년 정도로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30년 지나버리면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살인죄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요. 공소시효가 있는 것이고 사형을 포함하고 있는 범죄는 중범죄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중한형벌을 가지고 따져요. 중한형벌을 가지고 따지는데 25년. 자, 무기는 15년이에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포함하고 있는 범죄는 15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기징역이 있겠죠.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가 있을 텐데 이것은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가 10년하고요, 5년을 이렇게 해놔요. 이게 선이에요. 10년하고 5년 선이고요. 그러면은 징역이나 금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격 정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징역이나 금고 같은 경우는 여기가 17, 5 이렇게, 여기는 무기고, 여기는 사형. 그러니까 요 위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세요. 그래서 17, 5로 떨어지고요. 자격 정지 같은 경우는요, 5, 3, 1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5년, 무기 같은 경우는 15년인데요. 그러면 유기징역 같은 경우는요, 10년 이상이면은 징역이면은 10년으로 가요. 5년에서 10년이면 7년, 5년 이하면은 5년, 5년 미만이죠. 5년 미만. 5년 미만이면요, 5년 미만이면은 5년이요. 5년, 그러니까 공소시효 기간이요. 그러면 자격정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죠. 자격정지 넣습니까? 5, 3, 1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격정지 기간이요. 만약에 10년 이상이면요, 5년. 5년에서 10년까지면 3년, 5년 미만이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5하고 10 적어놓은 다음에 이 선이에요. 기준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외우셔야 돼요. 징역금고는 17, 5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5, 3, 1로 떨어진다. 그러면 위에가요, 두 개가 있으면요, 밑에도 두 개가 있어요. 벌금은 액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5년입니다. 그 다음 비교적 경미한 범죄 있어요. 구류, 과료, 몰수. 구류, 과료, 몰수. 비교적 경미하죠. 이런 건 무조건 1년이에요. 그림으로 연상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연상을. 그래서 위에 두 개, 요걸 기억하셔야 되고, 요게 중요한 것이니까 10년하고 5년 선을 하나 그어놓고 17, 5, 5, 3, 1 해놓고요. 위에 두 개가 있다. 사형하고 무기가 있고, 그는 25년, 15년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밑에도 두 개가 있다. 벌금은 무조건 5년, 과료, 구류, 몰수는 1년.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소시효 기간에 시험 문제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에 대해서 어떤 범죄 세 가지 범죄를 놓고 이 공소시효의 기간의 합은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도 나오고요.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외우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도 연상을 하면서도 반드시 외우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요, 절도죄는요, 6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최고 6년까지 선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6년 이하의 징역이면요, 공소시효는 몇 년이 되겠어요? 6년이니까 요 사이에 있잖아요. 징역이잖아요. 이쪽으로 가야겠죠. 7년. 만약에 6년 이하의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가 있다. 3년 이하의 자격정지는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자격정지는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3년 이하라고 했죠. 3년 이하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1년이 되겠죠. 3년 이하의 자격정지는 1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그림 밑에 보시면 의제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의제공소시효는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어요.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놈이 도망가 버렸어요. 피고인이. 도망가 버리니까요, 공소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공판 절차를 진행을 못하고 했어요. 자부할 때까지. 그러고 나서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 흐르면요, 이것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걸로 봐요. 그래서 이걸 의제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제공소시효는 25년이에요.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판결을 받지도 않고요, 25년이 경과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25년, 날짜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양가로 3번 보시면 공소시효 배제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했죠. 공소시효를 통해서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빠져나가더라 이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요, 공소시효를 때로는 배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배제의 대표적인 것이요,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우리 형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보통 살인죄가 되겠죠. 우리 형법에서 사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살인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란이나 외환죄 같은 경우는요, 사람을 안 죽여도 사형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란죄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사람을 살해한 게 아니잖아요. 내란죄 사형은.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근데 여기서는 사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을 살해했다는 거죠. 직접 살해한 사람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범은 제외되고요. 그래서 사람을 살해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니까 대표적인 것이 형법상 살인죄가 되겠죠. 살인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살인죄는요, 정말로 사람을 죽였으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100년 지나도 처벌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거는 공소시효를 배제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해가지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요, 100년 지나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소시효에서 빠져나가는 걸 절대 막겠다는 거죠. 막겠다. 그 다음에 2번은요, 헌정질서 파괴 범죄니까요. 이건 과거에요, 12.12 내란 사건이에요. 전두환 노태우에 있어서 12.12 내란 사건.
그러니까 구데타죠. 구데타 이제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구데타 행위를 했던 사람, 그리고 그 12.12 붙었습니까? 5.18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란이 이루어졌죠. 그 내란 사건을 통해서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없습니까? 구데타 저지른 사람은요, 성공했다고 처벌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란을 저지른 사람 반드시 처벌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내란이 일어날 거 아니야. 성공한 내란을 처벌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내란이 일어나겠죠. 성공만 하면은 난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죠. 성공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내란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거죠. 공소시효를 배제해가지고요. 나중에라도 습니까? 내란 혐의 사실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습니까? 이런 내란 일어나는 걸 반드시 막아야 되겠죠. 헌정 파괴 범죄들은 반드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공소시효를 배제했어요. 이건 특별법에서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관련 판례에서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종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할 때 고려한 사항이 이렇게 했는데요. 결론만 좀 보시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요.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사람을 살해하여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진 사람은 공소시효를 배제했는데 처음부터 배제된 건 아니고 이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배제를 했어요. 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면 만약 이때 법이 개정을 했다고 해보죠. 법에 과거에는요 살인죄도 습니까? 25년에요. 25년에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받지 않았어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처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법을 개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처벌하겠다는 걸 개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개정을 할 때 당시에요. 자, 보죠. 그러면 개정이 된 이후에 사람을 살해했어요. 개정이 된 이후에 사람을 살해하면요. 당연히 개정법이 적용될 테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100년, 200년이 지나도 처벌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사람 당연히 처벌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요. 이미 공소시효가 25년이 만료가 됐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습니까?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럼 이 법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개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요. 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을이라는 사람은 이때 범죄를 저질렀는데 25년이 아직 경과하기 전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이 사람이 법 개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2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됐겠죠. 근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법이 개정이 됐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25년이 만료되면은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특히 문제가 생겼는데요.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은요. 이건 절차법이에요. 실제법이 아니니까 죄형법정주의가 적용이 안 됩니다. 죄형법정주의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요.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형벌불소급 원칙은 이런 거잖아요. 원래 행위 시때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법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처벌하겠다는 거죠. 이때는 자유로운 행위였어요. 위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불법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법 규정을 통해서 처벌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법의 규정이 없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나중에 언젠가 법을 만들어 날 처벌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유는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형벌은 절대 없습니까? 원래 허용된 행위가 법을 개정해가지고 소급해가지고 처벌은 절대 안 됩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 이건 죄형법정의 하나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요건 좀 다르죠. 이 사람이 저지를 때 이때 범죄였습니까? 범죄 아니었습니까? 범죄였죠. 이때 절대 범죄였어요. 법을 개정을 통해서 범죄가 아닌 사람을 법 개정을 통해서 처벌하는 거 아니죠. 원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벌불소급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일단 죄형법정지가 형사소송법은 적용이 안 되고요. 형벌불소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아닌 것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범죄를 처벌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만약 이 사람을 처벌하고요. 이 사람을 처벌한다고 해서 이것을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판례가 그러면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요. 우리 일반적으로요. 아직 이 사람은 없습니까? 형사소송법의 개정 당시에는 만료가 안 됐죠. 완성이 안 됐으니까 항상 우리는 없습니까? 형사소송법은요. 개정 이후에는 항상 신법이 적용된다고 했죠. 신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되는 순간 없습니까? 이 사람은 공소시효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까? 처벌할 수가 있게 돼요. 이때 범죄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25년이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했죠. 항상 개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요거예요. 이미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25년이 완성된 사람이요. 이 완성된 사람을 법 개정에 의해서 공소시효를 폐지시킨 다음에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형벌불소급은 아니라고 했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건 아니에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뿐이지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나중에 법 개정을 통해서 처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형벌불소급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재형법정지 위반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처벌한다고 해서 재형법정지 위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요, 처벌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있어서요, 이때 어떤 우리 통일적 견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통일적.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견해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죄형법정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벌을 반드시 정말 범죄 저질렀으면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요, 법 개정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형벌불소급은 전 상관이 없으니까 범죄를 처벌하는 거잖아요. 범죄는 반드시 처벌하는 게 정의예요. 정의. 그렇죠. 범죄는 반드시 처벌하는 게 정의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정의다 해가지고요, 이 사람도 개정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이런 경우에 있는 거죠. 형벌불소급의 원칙, 재형법정지는 적용되지 않지만은 이미 어떻습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겼다는 거죠. 완성됐으니까 나는 더 이상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생겼잖아요. 이 사람은 아직 신뢰가 생기기 전이고 완성도 되기 전이니까. 이 사람은 신뢰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해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이 사람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그럼 이 견해에 대해서는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뢰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신뢰를 왜 보호하느냐?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여전히 처벌하는 견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어서는 어떤 확정된 어떤 원칙은 없어요. 견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만약 이런 식으로 만들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확정된 일반 원리가 없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은요, 이런 소급표를 인정하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연장을 한다든지 법을 만들 때는요, 그래서 법 개정을 할 때 이 법에서요, 경과 규정을 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요, 경과 규정을 두면서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입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적용하는 거예요.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적용을 하겠다. 아니면은 이 경우에는 적어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요, 보통은 경과 규정을 둬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적용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경과 규정을 이제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요,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스스로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적용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법에서 규정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혼란이 생기지가 않겠죠.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규정이 없으면, 그 이야기예요. 이런 규정이 없으면요, 어떤 통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 판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통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 형사소송법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은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규정을 두지 않았으면요, 이것은 논란이 생길 수가 있지만은,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요, 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미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법을 만들었어요. 경과 규정에서. 그러면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는 걸로 경과 규정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배제 규정을 두면서 우리 형법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미 완성된 범죄는요, 적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않기라고, 이미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만 적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앞으로 올라가가지고요, 259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에 공소시효 배제에서 동그라미 1번 사람을 사기로 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이렇게 있죠.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그러니까 공소시효 배제로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은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반대 해석상 완성된 경우는 어떻습니까?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반대 해석을 하는 거죠. 완성된 범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요, 여기에 대해서 유언 심판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만 규정해놨지 이것을 처벌한다, 처벌하지 않는다는 따로 규정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반드시 유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헌법소원 들어가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였습니까? 헌법재판 이 경우에도 적용하는 거 상관없다라고 해버리면 이것도 없습니까? 유죄 판결할 수 있는 거예요. 형벌불소급하고 전 상관없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습니까? 이런 경우도 반드시 처벌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완성되었습니까? 범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거잖아요. 범죄는 처벌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처벌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 그렇죠? 아무튼 현재 우리 법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 조문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는 당연히 적용된다.
공소시효가 배제된다는 것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미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대 해석상 일반적으로요. 적용이 그러니까 배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걸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 넘기시면요. 시효 기간에 이제 기준이 되는 형이 나오는데요.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한 2페이지, 3페이지, 몇 페이지 안 남았는데요. 우리가 공소시효까지는 한 김에 끝내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죠.